연습생 단계부터 데뷔조에 들면 그 친구들을 파악하고 그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좀 오래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 A 앨범을 처음부터 했었는데 프로젝트를 네. 삼각형 앨범을 만들었었거든요. 팬덤이 이렇게 기존에 잘 안 되고 있는 아티스트를 저희가 좀 마케팅 방식을 바꿔서 다시 상승세에 올려놨을 때 예전에는 한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 이게 성공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음악과 아티스트 실력, 네. 자본 였다면 제가 지금 체감하지만 한 10박자 정도 이제 타이밍과 음까지 모든 K-음악 매력을 다양하게 참견하는 프로그램 K-팝 참참.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음악 평론가 김도헌입니다. 오늘 K-팝 참참에는 K-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있습니다. 윤선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회사에서 일을 하셨어요. 처음에 K-엔터테인먼트에서 일을 시작하신 게 몇 년쯤이시죠? 2008년입니다. 2008년이요? 네네네. 와, 제가 2008년 때는 그 만들어주신 그런 콘텐츠를 제가 한창 학생 때 네네. 즐기고 있었던 그런 네. 시기인데요. 네. 2008년이면 처음에 일을 시작하신 곳이 JYP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네네네. 그때면은 원더걸스, 그렇죠. 또 네. 2PM, 네네. 2AM 막 데뷔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할 텐데 당시에 어떤 업무 하셨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기획 마케팅 팀으로 입사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노바디, 원더걸스 노바디를 같이 했고 2PM이 그때 데뷔 전이어서 이제 데뷔 프로젝트를 같이 준비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네. 아무 생각 없이 즐겼던 콘텐츠에 굉장한 공헌이 있으십니다. 네. FNC에도 잠깐 네네네. 계셨죠? 네. FNC에서는 또 어떤 업무 하셨나요? 그때는 이제 기획팀 총괄 팀장으로 일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소속 아티스트의 거의 모든 앨범을 하나씩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나왔던 그때 당시 게 뭐 FT도 있었고 CN블루 솔로도 있었고 AOA, 엠플라잉 담당하셨군요. SF9 네. 역시 K-팝의 산증인이라고 아닙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네. 길게 네. 엔터업계에서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시고 뭐 사실 회사는 많이 옮기셨습니다만은 그래도 네.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책도 내셨습니다. 네. 바로 책 이름이 빅히트 시그널. 이게 사실 5년 전에 내기는 했는데 기획사에서 다양한 업무를 한 경험이 이게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들 궁금해하고 이제 그 노하우를 좀 담아가지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경제 경영서를 출간하게 되었고요. 이게 일본에도 출간이 되었고 번역이 돼서 국내에도 출간이 돼서 이제 많은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로 K-팝 아이돌을 이제 제작하는 과정 사실 굉장히 길겠습니다만은 압축해서 요약해 주신다면 어떻게 한번 요약할 수 있을까요? 신인 개발 과정이 있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신인 개발 과정에는 캐스팅이라는 업무와 트레이닝이라는 업무가 있죠.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뭐 어떤 과정을 지시는지는 대략 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뭐 프로듀스 101이나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신인 개발의 그런 과정이 이제 마케팅으로도 활용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 이제 그 과정 뒤에 연습생 선발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데뷔 그룹에 속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컨셉 기획을 들어가게 됩니다.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그 단계부터 기획을 하게 되고요. 멤버의 특성에 맞게 이제 컨셉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이제 그 방향성이 정해지면 이제 컨텐츠 제작, 뭐 음악을 선곡한다든지 비주얼적으로 기획을 한다든지 이제 K-팝에 담고 있는 많은 요소들을 기획하게 되고 이거를 구현하는 과정을 하는 게 이제 제작 단계고요. 그리고 제작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마케팅, 이제 이 앨범이 하나 나오고 아티스트가 하나 런칭되면 노출이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모션, 마케팅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앨범이 탄생하거나 아티스트가 탄생하게 되는. K-팝 정말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최근에는 많은 대중에게 과정이 노출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익숙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K-팝 그룹 하나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만은 K-팝 아이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들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멤버들끼리 호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는 언어라든지 생각,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합을 잘 시키기 위해서 이제 합숙이나 트레이닝을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도 팀을 구성해보고 저렇게도 팀을 구성해보고 하면서 이제 합이 맞는, 호흡이 잘 맞는 친구들을 찾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멤버들의 특성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또 거기에 요즘에 또 진정성이 중요하고 이제 이 표현을 하려면 내가 그걸 잘 이해하고 또 잘 맞아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멤버의 특성을 좀 많이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거를 기획에 많이 녹이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좀 뭐 그냥 캐릭터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하면 그 역할을 수행하는 좀 그런 면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연습생 단계부터 데뷔조에 들면 그 친구들을 파악하고 그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좀 오래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뷔 전에도 그 사전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을 굉장히 오래 갖는 추세고요.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티저만 뭐 두세 개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 준비 과정이 모두 좋은 K-POP 그룹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단순히 마케팅을 넘어서 위원님께서는 2세대, 3세대, 4세대 최근에는 K-POP 세대로 많이 구분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긴 역사 오랫동안 2세대 그룹도 담당을 하셨을 거죠. 3세대 그룹도 담당하셨을 거죠. 4세대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셨을 텐데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좀 달라진다? 뭔가 좀 예전엔 내가 이렇게 일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되는구나 많이 체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떤 부분에서 많이 달라졌나요? 지금 말씀드린 전 과정에서 사실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가장 뭐 큰 차이 몇 가지 말씀드리면 뭐 신인 개발 과정도 예전에는 이제 노출이 전혀 안 되는 상태로 데뷔를 했거든요. 베일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멤버가 어떻게 바뀔지 뭔가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이슈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렇게 좀 감추는 편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이걸 다 노출하면서 오디션 과정까지 노출을 하잖아요. 그런 면도 큰 차이인 것 같고요. 마케팅 방식도 이게 저희가 2세대는 사실 PC 세대잖아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웹 세대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팬덤과의 소통 방식이나 이제 이런 것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뭔가 기획사에서 만들고 팬카페를 통해서 팬들이 이제 의견을 피력했다면 최근에는 뭐 SNS나 다양한 플랫폼들이 생긴 것도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음악을 중심으로 음악이 나오면 이제 거기에 맞는 어떤 컨셉을 붙이거나 퍼포먼스를 하거나 이런 게 제작이 됐다면 최근에는 사실 시작부터 좀 통합적인 브랜딩 전략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아이돌 정말 많은 아이돌 그룹을 거쳐가면서 또 많은 아이돌 그룹 제작도 하고 기획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팀이 있다면 어느 팀일까요? 처음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가 가장 기억이 많이 남잖아요. 실무도 한창 맨땅에 헤딩하고 하면서 그래서 그때 했던 에피소드들이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그 미스의 앨범을 처음부터 했었는데 프로젝트를 그 삼각형 앨범을 만들었었거든요. 정삼각형 앨범을 최초로 이제 만들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제에 부딪혔는데 그거를 좀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그리고 뭐 이름은 바뀔 수 없지만 팬덤이 이렇게 기존에 잘 안 되고 있는 아티스트를 이제 저희가 좀 마케팅 방식을 바꿔서 다시 상승세에 올려놨을 때 좋은 성과가 나왔을 때 10위 안에 올렸을 때 뭐 그럴 때도 굉장히 뿌듯했고 이제 무명이 좀 길었던 그룹들이 뭐 곡이 역주행해서 다시 막 좋은 성과를 낸 적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단계 하나하나 거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정말 수도 없이 많겠습니다만 돌발 상황이 생길 때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저희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일정을 다 해놓고 이렇게 준비를 엄청 많이 해도 여러 사람의 노력을 들여서 이제 투자를 해서 했는데 뭔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환경적 이슈라든지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마음껏 활동을 못할 때나 아니면 뭐 멤버들끼리의 뭔가 이슈 실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런 사실 이슈는 사실 소셜미디어 시대가 되면서부터 더 좀 위험성이 커진 것 같다고 저는 느껴요.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겠어요. 계속 모니터를 하고 지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과거에는 그럼 모니터링 할 때는 좀 어떻게 하셨어요? 다 그때도 웹사이트 보고 그렇죠. 그때는 채널이 지금처럼 막 다변화되어 있진 않았으니까 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제 일정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좀 보면 어느 정도 팬카페나 기획사에 진짜 공식으로 메일을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모니터를 했다면 지금 채널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도 진짜 추억이네요. 그렇죠. 기획사에 메일 보내기 그게 90년대에는 기획사에 손편지 쓰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직접 찾아오시고 막 누구누구랑 사귀면 막 죽여 맞습니다. 이슈 터지면 4억에 오고 K-POP 진짜 다사다난합니다. 사옥 앞에도 계시는 분들도 지금도 사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K-POP 산업이라는 것이 하나하나 정말 피말리는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하는 아이돌을 만들기 위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뭐 사실 다 중요하긴 한데 지금은 사실 뭐 예전에는 한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 이게 3박자. 성공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음악과 아티스트의 실력, 네. 자본, 자본. 뭐 이렇게 였다면 제가 지금 체감한 지금 한 10박자 정도 예, 타이밍과 음까지 예, 따라줘야 이게 성공을 하지 않나? 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네. 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면 그 성공하는 아이돌의 정의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요즘엔 뭐 한 곡을 성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관계, 서로에 대한 관계, 뭔가 관계성. 유기적인 호흡이나 네. 그런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네. 이제 K-pop 팬분들도 다 알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손발이 맞는지 안 네. 맞는지도 네. 정확하게 알고 맞아요. 이건 뭔가 이상한데 싶으면 네.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은 네. 다릅니다만은 네.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뭔가 스타덤에 오르고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K-pop 네. 스타들이 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계속 자기가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고 네, 내가 성공을 하고 인기가 있어져도 보통 그러면 사람이 안주하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식이 계속 맞고 발전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전 거를 계속 답습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사람은. 네. 근데 이제 좀 성공하는 아이돌 멤버들을 보면 계속해서 그거를 자기 발전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자기 개발, 자기 관리 이거를 자기의 기준을 정해놓고 하더라고요. 타인의 뭔가 기준이 아닌 자기만의 딱 기준이 있고 그거를 매일매일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좀 어린 친구들이지만 네.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좀 오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혹시 좀 네. 기억에 남는 멤버나 그룹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맡았던 그룹들은 사실 지금까지도 활동을 잘 하고 있어서 그렇죠. 네, 지금 원더걸스 뭐 친구들 들어보시면은 네네네 선예도 그렇고 뭐 2PM 친구들도 그때도 참 인성이 좋다 성격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잘 따로 또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이스의 수지도 그렇죠. 지금까지 사랑받으면서 계속 발전을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도 뿌듯하고 아연이라는 친구도 네. 결혼해서 애엄마가 되긴 했는데 계속 음악 활동을 꾸준히 잘 하는 걸 보고 또 뿌듯함이 있습니다. 또 인성의 또 JYP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교육의 JYP. 네. 아이돌 네. 그룹 그렇다면 최근에 등장하는 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아까 네. 3박자가 아니고 10박자라고 네네네. 하셨잖아요. 네. 그 중에 이 팀은 그래도 10박자, 12박자, 20박자 잘 맞아떨어져서 만들어진 그룹인 것 같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룹 중에는 에스파? 진짜 기획 단계부터 뭔가 잘 기획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최근에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고 멤버들끼리도 굉장히 관계가 좋은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 좀 잘 만들어졌다라는 네. 생각이 들게 했던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지난해에 에스파의 해였잖아요. 에스파 같은 팀은 사실 기획이 처음에 막 SM 컬처 유니버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거대한 세계관도 네네네네. 있었고 그러면서 멤버들이 어떤 네. 캐릭터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다가 지난해 컴백은 약간 좀 기획 방향이 달라졌죠. 네네네. 저희 궁금한 게 있는데요. K-pop 아이돌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에 기획했던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가지고 좀 다른 기획을 해야 된다거나 네. 새로운 콘셉트를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사실 격동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셨는지 네. 좀 경험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세계관이라는 게 사실 무한히 확장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짜실 때 아마 그런 확장성도 고민을 하시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막 완전 동떨어졌다기보다는 뭐 이제 평행 우주로 하면서 다른 컨셉도 도전할 수 있는 이렇게 확장의 개념으로 본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얼마든지 거기 갇히지 않고 네. 변화를 할 수 있는 컨셉 변화나 뭐 음악 장르 변화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사실 여기 15년 넘게 종사하면서 한류가 위기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K-pop 망한다. 아니 뭐 성장할 대로 성장했다 네. 이런 얘기들을 주기적으로 들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내부적으로도 여러 이슈들이 좀 외부에 알려지기도 했고 그리고 뭐